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뇌손상 이후에 시기능적으로 안경 착용이나 재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은 뇌 손상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뇌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이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후천적 뇌 손상이 한 75%에서 85% 정도 차지하고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측면은 이제 후천적 뇌 손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성 뇌손상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후천성 뇌손상도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또는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동맥류, 뇌종양, 뇌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외상은 사고나 또는 운동을 하다가 경미한 손상에도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손상인데 시기능과 연관이 있나요? 네, 실제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 시각 증상이 발생되는 정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각과 관련된 증상들을 보면 어지러움, 두 개로 갈라져 보임, 그리고 빛에 대해서 과민하게 느끼거나 선명도가 떨어지고 초점이 안 잡힌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느꼈을 때 글자를 읽는 것들이 움직이게 보인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시각과 관련된 증상들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시각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뇌와 관련된 분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르비니안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900년도 초반에 뇌에 관련된 피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영역이 52개 영역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5가지 정도, 그러니까 약 한 70% 정도가 시각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고 있는 시각 경로들이 있는데 그냥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전달이 되고 망막을 통해서 중간 중계소를 거쳐서 뒷부분에 시각 피질로 빛을 전달해주면 우리가 빛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각과 관련된 영역이 밝혀진 경로만 봐도 한 11가지 정도의 경로로 밝혀져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예시를 몇 개 보면은 공간을 인식하고 글자나 문자를 식별하는 경로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를 보면은 시각 주의 집중 경로인데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복잡한 대뇌 피질의 경로로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안구 운동하는 건데 물체가 이동하면 따라보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것을 옆으로 눈을 돌려서 본다던가 고개를 이동했을 때 눈이 움직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 안구 운동 경로로 지금 뇌의 경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뇌는 의식적으로 내가 물체를 본다던가 공간을 인식한다던가 식별한다던가 안구를 의식적으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좀 복잡한 체계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뇌 밑부분,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뇌나 아니면 교뇌, 연수라고 하는 뇌관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반사적으로 물체가 이제 이동하게 되면 고개를 움직이면 눈이 움직인다던가 이런 반사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각 문제와 관련된 뇌신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뇌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뇌관 영역은 중뇌에 3번, 4번 뇌신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뇌에 5번, 6번, 7번, 8번의 뇌신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나머지 뇌신경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안구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3번, 4번, 6번 뇌신경입니다. 이곳에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각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관에서 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신경 핵을 따라서 신경 가지들이 따라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경 가지들이 따라 나가는 어떤 경로에 손상을 입더라도 우리는 마비 증상 같이 안구 운동 이상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 마비가 생기면 어떤 이상이 생기나요? 각 신경의 마비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3번 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안구 운동을 할 때 상전, 내전, 그러니까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은 외측 아래 사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눈을 이동하는 방향에서 갈라짐이 더 늘어나는 증상을 이제 보고하고요. 그리고 동공이 빛이 밝은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져 있는 경우들도 관찰이 되고요. 조절을 하는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 안 잡힘 같은 것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비를 일으킨 쪽에 눈꺼풀이 처져 내려가는 증상도 같이 보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3번 신경은 여러 핵이 막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꺼풀을 올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 그리고 이제 초점을 잡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 그리고 동공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 안구를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들이 다 모여서 핵 복합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손상을 입으면 이런 시각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 6번이니까 방금 전에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수직으로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으로 눈을 이동했을 때 갈라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경으로 교정을 한다고 해도 다초점 같은 부류들은 교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보편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초점 교정을 하지 못한다는 건 큰 리스크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목의 기울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오랫동안 두게 되면 목의 근육이 비대칭해지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게 활차신경, 4번 신경 마비의 시각 증상입니다. 보통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마비인데요. 4번 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뒤쪽에서 늘어져서 신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신경 마비인데요. 6번 신경 마비는 눈을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마비를 가집니다. 그래서 눈이 바깥쪽으로 외전하는 게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을 관찰했을 때는 내사시처럼 관찰이 되고 시간을 오래 두고 방치를 하면 하나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던 것이 고개 돌림 고착으로 진행이 돼서 이상두위 또는 사경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복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즘 교정을 해서 복시 증상들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처치하지 않나요? 식이능적 처치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뇌졸중을 가진 경우, 이런 뇌손상을 가진 경우에 한 60에서 75% 정도가 시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과반 이상의 시각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한 50% 정도가 수개월 동안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에서 40% 그룹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MRI 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뇌손상에 대한 부분이나 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케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적으로는 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수개월간 방치가 되고 나면은 재활을 한다고 해도 어렵고요. 그리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 적응을 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적인 부분을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부분에 대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뇌손상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신체에 대한 거라든지 얼굴 움직임이라든지 손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입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재활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이제 시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시각 재활들을 같이 병행해줘야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왜 MRI상으로는 케어가 됐는데도 남아있는가 보면은 이제 뇌 신경엔 굉장히 많은 축삭들이, 그러니까 신경을 전달하는 고속도로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뇌에 존재하는 축삭을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축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삭 가지들 중에서 손상을 입고 나면 그 부분 출혈된 부분에는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전달 경로가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외상을 입어서 신경이 끊어지게 되거나 비틀어지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럼 그런 축삭에 대한 부분들은 큰 MRI상으로는 측정이 되지는 않지만 신경 전달 자체에는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각 증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검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뇌손상과 관련된 처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뇌손상 관련된 부분에서 검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요.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은 물체가 하나로 보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나로 볼 수 없게끔 두 개로 갈라진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뇌가 두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는 감각을 잊어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두 개로 보이는 게 계속 남아서 한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남아서 이 안경을 써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안경을 통해서도 하나로 겹쳐지는 지점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쪽 눈을 가려서 복시를 인식하지 않게끔 하는 작용을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리즘 보정을 하지 않고 적응하게 두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미지를 하나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거나 돌려서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 복시 증상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로 보여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신체에 대한 문제도 같이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프리즘을 규정을 해줘서 이상 적응을 하지 않게끔 막아주고 감각을 보존하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증상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구를 제거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적으로 처치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이능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식이능 훈련은 내가 안구에서도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고 눈을 융합하는 감각을 상실해서 이제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식이능 훈련을 통해서 다시 우회로를 만들고 감각을 회복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급성기 시기가 지나면 일반적인 신체 재활이라든지 손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얼굴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가소성이 높은 시기가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 시즌에 시각 재활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손상이 시각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검안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런 뇌손상 이후에 시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은 식이능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쿨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쿨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